안녕하세요. 송석원입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발자취를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기 상황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 학습할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왜 중요한지,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넷째, 2020년 이용수 할머니 발언의 내용과 그것이 사회에 던진 충격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등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배경으로서 먼저 한국 민주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1987년 6월 10일부터 시작된 학생, 직장인 등의 시민운동이 민주화운동이죠. 이것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민주화 선언이 87년 6월 29일 이른바 6.29 선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가 됩니다. 학생과 직장인들이 요구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박정희 정부 시기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나 전두환 정부 시기에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같이 체육관에서 간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제도를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한국의 민주화가 급진전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그 이전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평화적 정권 교체라 하더라도 같은 정당 내에서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였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로의 이행인 것이죠.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권위주의 정부 체제가 1인 장기 집권 체제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실로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평화적인 정권 교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군 출신이 대통령에 선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민주화는 다시 한번 시민의 정치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에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이라든가 또는 6.29 선언을 이끌어낸 1987년에 학생과 직장인들의 시위가 굉장히 시민들의 정치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성취했고 비록 같은 정당에서의 정권 이행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최고 국정 지도자인 대통령, 즉 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정치 과정에서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존재감을 상당히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도 상당한 정치개혁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계기로서 잇따른 정치 부패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1988년의 리크루트 사건과 1991년의 교화 오직 사건, 그리고 92년에
도쿄 사가와 큐빈 사건 등에 의해서 일본 정계, 특히 자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이와 같은 정치 부패 스캔들에 관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사회 내에서도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대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서 일어난 일본 정계의 정치 부패 스캔들이 왜 일어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일본의 국민들은 파벌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일본에는 특히 자민당을 비롯해서 주요 정당들이 다 파벌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자민당의 파벌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자민당의 파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파벌 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말로 꼬붕이라고 하는 그 부하 세력들을 규합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막대한 정치 자금이 필요했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벌 정치가 가능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선거제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당시만 해도 일본은 중선거구제여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 내지 5명까지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자민당의 경우에 한 선거구에 한 명의 후보만을 내서 확실하게 당선시켜 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5명, 4명 정도의 선거구에 당선되는 선거구에 한 명을 당선시켜 가지고는 과반수를 차지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선거구제에서는 자민당의 경우에 한 선거구에 2명 내지 3명까지도 출마를 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한 그 구도 속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각각 정당의 지원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파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당 대 정당의 그 경쟁이 선거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정당 대 정당의 경쟁인 동시에 파벌 대 파벌의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와 같이 파벌 정치가 온전하는 데 있어서는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라고 하는 선거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어서 파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정치 부패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손댈 수밖에 없다. 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개혁파와 중선거구제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일본의 민주주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개혁의 정치 세력이 나뉘어져서 전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개혁 대 반개혁의 다툼이 강화되는 그 시기에 당시는 미야자와 내각이었습니다만 여기에 그 정치 개혁의 실패의 책임을 묻고서 야당이 미야자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는데 자민당 내의 일부 세력이 그 불신임안에 동조를 해서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의원 내각제에서 당연히 의회를 해산하거나 사직을 하거나 하는 것인데 미야자와 내각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선거의 결과 여전히 자민당이 제1당이 되기는 했지만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나머지 자민당을 제외하고 또 공산당을 배제한 나머지 8개 정파가 연립을 해서 호소가와 모리히로를 연립정부의 수반으로 하는 그러한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민당은 최초로 창당 이래 최초로 야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민당의 창당과 사회당의 통합으로 인해서 자민당의 만년 여당, 사회당의 만년 야당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55년 체제, 바로 이제 55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이 55년 체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일본도 모두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그런 단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 시민사회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민주주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더 정치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 정부가 기존 정치와는 결별해야 된다고 하는 과제를 공유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논의가 양국 정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김학순 할머니가 바로 요 시기에 전후한 시기에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기 상황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